아버님 살살해 주세요. 제발요. 시아버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를 사과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거대한 것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탈출하려 했지만 힘 좋은 아버님에게는 이겨낼 수 없었죠.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에 사과 농장으로 시집 베트남 세대. 하지만 자상했던 남편과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두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장밋빛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사과 창고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비밀과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약한 자신을 버리고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기로 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렁.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시집 왔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다정했고 시아버님도 친아버지 같았습니다. 거대한 과수원, 따뜻한 밥상, 그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죠. 하지만 가을 수확철. 남편은 사과를 팔러 도시로 자주 떠났고 집엔 저와 시아버님 둘뿐인 시간이 늘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말과 손길이 경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왜 문을 잠그세요? 그날 저는 사람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을 잃었습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창고는 공포의 공간이 됐습니다. 여권과 통장, 신분증은 제 손을 떠났고 밤마다 눈을 감기 두려웠습니다. 렁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신 거야. 너그럽게 이해해줘. 그의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방관자가 아니라 침묵의 공범이었습니다. 희망이 부서진 자리엔 분노와 질문만 남았죠. 이대로 끝낼 건가? 아니면 나를 지킬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실을 기록하자.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해 한국어 공부용이라며 낡은 녹음기를 구했고 창고에 들어가기 전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의 말, 협박, 침묵 작은 기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웃강 할머니는 제 팔에 멍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절대 포기 말아라. 사람만 있으면 길은 있다. 저는 일기와 녹음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들킬까 두려워 그 모든 걸 할머니께 맡겼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할머니의 조카로 위장해 집에 찾아온 그녀는 과수원 가장자리에서 제 증거를 확인하곤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렁 씨,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새벽 2시. 약속된 느티나무 아래 깜빡이는 헤드라이트. 저는 맨발로 달렸고 차 문이 열리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리 끝까지 가요. 여성 보호 쉼터에서 저는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집안은 뒤집혔고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 법정에서 뵙죠. 몇 주 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영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보다 어린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 있는 가족에게 인간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2번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영감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음모야. 라고 발악하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재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강 할머니와 김영미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2분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울음 섞인 감사 인사에 2분은 그저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그리고 과수원도 저는 위자료로 과수원의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항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일어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마침내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제 이름 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위자료로 받은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간판 하나를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린네 과수원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송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제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탐스러운 결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린네 과수원을 당당하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과수원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사과 나무를 가꾸는 법도, 농약을 치는 법도, 과수원을 경영하는 법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늘 저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처럼 저에게 농사 짓는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셨고, 마을의 다른 과수원 사장님들도 저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제 손으로 직접 생명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저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과수원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말을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파양살이의 서러움을 함께 달래주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과수원 마당에서는 베트남 쌀국수와 한국의 김치찌개가 함께 끓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끔 저는 사과 창고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때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닙니다. 창고 안에는 제가 수확한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들이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 눈물과 땀 그리고 희망의 결실입니다. 저는 그곳을 증거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제 과거의 아픔을 증명하고 제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담긴 방. 저는 아직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한 마음은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주셨던 강 할머니와 김영미 변호사님,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마을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제 과수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제 옆에는 어느새 할머니가 된 강 할머니가 함께 서 계셨습니다. 붉게 물든 사과 그 사이를 오가며 웃고 떠드는 제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이름 린으로 이곳 청송에서 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린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가 더 이상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린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메시지들이 모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린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